질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뛰는 거 보면 외환위기 또 오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 과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불안해하십니다.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 간 건 정말 많이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콜금리가 30% 간 거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환율하고 같이 뛰잖아요. 이런 거 무서운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 최고의 경제교사, 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기가 막힌 때 오셨어요. 네네. 기가 막힌 때 오셔서 타이밍이, 예. 네, 타이밍이 진짜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거대한 금융권의 변화가 최근 한 1, 2주간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취임 이후 나타났던 현상들이 어떤 허니무니 기간이 약간 끝나는 듯하자 그런 큰 변화가 있고, 한국은 오늘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네. 예. 사실은 뭐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12월 달만 해도 이거 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예. 나라 부도나는 거 아니냐, 막 환율 뛰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또 적절한 때 이 환율의 대전에 저희 표현으로는 아주 저희 그 속된 표현으로 매사기 좋다 뭐 이런 표현 하는데 기가 막힌 때 환율 관련된 책을 냈고, 또 제목도 환율의 대전 아니에요. 예. 진짜 딱 맞아. 너무 딱 맞아. 어쩜 이렇게 마음 먹고 일주일 만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작년 말에 좀 작업했었죠. 예. 네. 아마 뭔가 환율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던 거죠. 다음 달에 환율이 오르고 이번 달에 환율 내리고 뭐 이런 말씀보다는 큰 틀에서 달러나 엔이나 금이나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긴 호흡에서 한번 좀 적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불안해하세요. 저희 이제 금융시권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반인들 보기에는 이거 이 환율이면 한국 견디겠나? 네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저도 환율 올라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외환위기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환율만 올라가면은 IMF 때 2,000원이었는데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나고, 네. 조금 심하게 뛰면은 여기 이제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2,000원이잖아요. 네. 올라가면 2,000원이니까 금방 올라가겠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400원이면 사야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달러가 값이 뛰면은 더 살려고 그래요. 네. 이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이 고민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좀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질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뛰는 거 보면 외환위기 또 오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근데 이게 뭐 1, 2분 안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 과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불안해 하십니다. 왜냐면 환율이 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히 작년 말에는 어땠냐면 전 세계에서 코스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저기 전쟁 난 나라보다 많이 빠졌다. 트럼프 당선의 예. 최약체가 됐죠. 예, 그래서 막 2,400이 잠깐 하회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비관론도 엄청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환율이 1,485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다. 그럼 이제 이건 위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지나갈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위기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시그널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기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시그널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환율을 봐요. 네. 환율 보는 건 맞아요. 근데 환율이랑 다른 걸 또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잠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주가는 폭락하겠죠. 네. 당연히 폭락하겠죠. 위기가 올 것 같으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폭락하겠죠. 네. 그럼 환율이 하늘로 뛸 겁니다. 네. 위기가 올 것 같으면 그 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금리라는 건요, 그 나라 국채 금리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돈을 얼마에 빌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망할 것 같은 나라에 얼마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몇 프로 금리면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 안 하죠. 안 하죠. 나는 미친 듯하게 봤던 거. 그러면 100% 불러야죠. 그렇지. 100% 그러니까 주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국가일수록 금리가 하늘로 뛰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건 많이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 간 건 정말 많이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콜금리가 30% 간 거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저기 정기예금 금리가 26%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장기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막 공시율이 25% 나오고 그랬었던 시절인데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금리를 그렇게 높여놓잖아요. 국가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서 망할 것 같죠. 그럼 외국인들 나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때 어바웃으로 1,000억 달러 정도 모자랐었어요. 국내에서. 근데 이제 1,000억 달러 정도가 모자란데 IMF에서 12월 말까지 550억 달러를 채워준 거예요. 네. 그래서 450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외환위기 IMF가 도와줘도 끝이다 이랬던 건데 그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가려고 하는 외국인들한테 30% 드리겠다고 얘기한 거죠. 네. 그럼 30% 들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게 베스트키는 네. 31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스테이 하게 되죠. 네. 딱 스테이 하게 되면은 전화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죠. 30% 준다고. 그럼 들어오겠죠. 외환 IMF에서 550억 달러를 받았고 나갈 돈 묶었고 오히려 돈이 고금리 때문에 유인을 해버리죠. 예. 그리고 그때 환율이 2,000원이니까 수출이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인프라가 안 깨졌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수출이 잘 되면서 달러 벌이를 해요. 경상계정에서. 그러면 달러가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제 고금리 처방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본이 유출되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위기 시그널이 오잖아요. 환율이 뛰면서 금리가 같이 뛰어야 돼요. 네네. 그러면은 참고로 그 금융위기 때 있죠. 네.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1,600원 갔거든요. 그때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7.5였어요. 네. 3개월 CD 금리가 7%가 넘었고. 예, 그러니까 금리하고 환율하고 같이 뛰잖아요. 네. 이런 거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거는 외국인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봐야 되는데 잠깐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빨간색 선이 국고 3년 금리고 파란색 선이 원달러 환율이에요. 네. 밑에 보시면 24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자 보시죠. 환율이 이렇게 확 뛰죠. 네.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확 주저앉아 버려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요 10년짜리가 2.8%입니다. 2.8입니다. 미국이 지금 4.4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망한다는 시그널을 반영하기에는요 금리가 너무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신용도 높은 국가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 유출이 마구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기준금리를. 그래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그렇게 힘든데도 금리를 못 낮췄어요. 왜냐하면 자본 유출이 커지니까. 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어떻게 금리를 낮출 수 있었냐면 2008년 9월에 리먼이 파산했을 때 못 낮췄어요. 네. 도망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 그랬는데 딱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한미 통화 수합을 해줘요. 네. 그래서 외환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작할 때 아침에 저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했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가 어떤 위기의 시그널을 보실 때 환율이랑 금리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랐으나 위기라고 보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서 위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보다는요. 이 환율이 올라가는 걸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위기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네.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이 안 일어난다. 그리고 금리가 낮은 건요. 사실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저금리가 유지돼서 그렇지 안 망해서 금리가 낮아져요. 이런 말씀하고는 좀 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리는 또 예. 여러 국면이 있는데 지금 그렇죠. 한국의 금리 낮은 것은 경기 하강과 경기 불황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지금 네. 한국은행에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를 썼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참 힘들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네. 우리나라가 연간 2.0% 정도 성장하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적절히 성장한다고 얘기하면 혼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뭐 모자란 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평타는 쳤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어요. 네. 2.0% 성장하면. 근데 이제 2.0%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평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작년도 10월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2.1이었어요. 25년도 성장 전망이. 그게 11월에 1.9로 빠졌어요.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네.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올해 1월 달에 1.6에서 1.7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정 전망이 1.5를 때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5면은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 25년 정도 우리가 연간 GDP 성장률이 있잖아요. 가장 안 좋았을 때가 25년 중간에 2020년도입니다. 네. 성장률이 그때 마이너스 0.6인가 그랬어요. 네. 코로나 때요. 그렇죠. 두 번째가 언제냐면 2009년도입니다. 네. 그때 플러스 0.7이었어요. 네. 세계 그 미국 금융위기였죠. 예, 네. 금융위기였죠. 두 개는 되게 딱 듣기만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네 이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안 좋았던 게 2023년도입니다. 네. 그때 미국에서 금리 올려가지고 내수 박살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랑 대중수출 다 안 돼가지고 무역 적자 낼 때 2023년도가 1.4% 성장했어요. 그래서 1.4% 성장한 2023년을 보면서 위기를 제외하고는 최악이다라고 평가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1.5를 찍은 거잖아요. 간당간당하죠. 외신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외국계에서 IB들은 JP모건에서 우리나라 1.2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만약 1.2가 만약 현실화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1.2가 만약 현실화되면
어쨌든 2023년의 기록을 벗기는 겁니다. 네, 그 굉장한 예. 불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불황의 정의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장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물론 그렇게 성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부양책을 자극할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한 거고 네. 올해 한두 차례 추가 인하는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도로 안 좋다라는 게 인식이 컨센서스가 잡히니까 추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에서 25조 정도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도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설명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추경 10조에 네. 0.1% 정도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원래. 네, 네, 네.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설명을 하기 편하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비판하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라고.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보면은 0.2나 0.3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나타나죠. 네. 그래서 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JP 모건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최악은 아닐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는 국내 경기가 어려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은 한국은행에서 사실은 추경 결정 여부는 행정부에서 입안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한국은행 상황이 아닌데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근데 이제 추경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저는 답하니까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잠깐 보시죠. 한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과거하고 한은이 좀 바뀌었어요. 네.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나오냐면 작년도 11, 12월 달부터 이창용 한은 총재 코멘트 중에 이게 있어요. 인티그레이티드, 네. 그 다음에 팔러시,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인티그레이티드는 그냥 직역하면 통합적인 이런 얘기거든요. 네. 통합적인 정책 체계를 쓴다고 해요. 네. 그럼 이게 뭐냐 해서 보니까 선진국은요, 미국 같은 나라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두 가지를 봐요. 성장과 물가를 봅니다. 네. 그럼 다른 국가들도 성장과 물가를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장률이 좀 최악이죠. 네. 물가가 사실 조금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안정돼 있고 2% 수준보다 조금 밑에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럼 성장과 물가를 보잖아요. 우리는 빨리 금리 내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신흥국은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국가는요. 네. 이 성장과 물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통합적으로 다른 걸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뭡니까 해서 물어보니까 금융안정이에요. 금융안정에 두 개가 있습니다. 대내적인 금융안정, 대외적인 금융안정이 있어요. 네. 대내적인 금융안정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내적인 금융안정은 가계부채입니다. 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그게 부동산 가격의 앙등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이 돼도 기준금리 인하할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죠. 네. 그럼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못했어요. 네. 네. 예. 그 두 번째는 대외적인 금융안정인데 대외적인 금융안정이 환율의 안정입니다. 예. 환율의 안정은 환율이 만약에 그 작년도 12월 달처럼 막 1,485원 가고 이렇게 준동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기준금리 인하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외적인 금융안정까지 다 같이 그러니까 네 가지 눈치 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성장 둔화되고 물가 안정됐으니까 금리 내려줘야지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프레임워크로 생각하지 마라. 네. 지금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동산 그 다음에 환율까지 같이 보면서 움직이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환율을 본다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금리를 경기 부양한다고 막 내려버리잖아요.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하겠는데 금리를 통해 가지고는 이게 손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금리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경기 부양을 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재정 부양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통화 부양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라. 왜냐면 이 통화 부양은요 한계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한계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네.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 인하는요 굉장히 브로드한 큰 칼이에요. 이제 굉장히 뭉툭한 칼이에요. 댐 문을 그냥 모두 여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뭐 저기 곽도기님은 착하니까 0.5 내려드리고 오건영이 나쁘니까 0% 안 내리고 뭐 이게 안 되고 그냥 모두 착하던 말건 돈 많건 말건 간에 전부 다 똑같이 0.25 인하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물물이 마른 집도 있고 근데 그렇죠. 자기는 저수지에 여전히 물이 많은 집도 있는데 예. 댐문 열면 다 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일정 소득 기준을 갖고서 분배를 해줄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 말고 재정 정책에서 움직여줘야 지금 실물 경기 둔화가 너무 심각하니까 네. 이게 이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게 한은 총재가 얘기했던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환율에 대한 걱정으로 지난번 금통위 때는 금리를 동결을 한번 했고 네. 이번에는 환율이 조금 안정되고 나니까 바로
그 금리를 내려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대한 걱정이 조금 사라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월달 금통위 이제 잘 들어보시면요, 기자회견 잘 들어보시면 네. 기자들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해줄 줄 알았는데 동결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실물 경기 둔화가 너무 빠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지난번에는 1월달 금통위 때는 대외 부분의 금융 안정에 포커스를 두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결을 해버려요. 네. 그럼 대외 부분의 금융 안정은 결국엔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기자들이 물어본 게 그거예요. 11월 달에는 환율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환율이 1,400원 넘어갈 때 금리 인하하지 않았냐. 네. 근데 이번에는 왜 금리 1,400 똑같이 넘어 있는데 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냐? 그렇죠.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그때 인하한 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는 총재 코멘트가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네. 그 중에 원화만 박살나서 환율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통화가 너무 강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애가 시험을 봤어요. 네. 수학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혼내는 거죠. 야 이게 말이 되냐. 네. 아빠 때는 야, 최소 뭐 그냥 눈 감고 풀어도 뭐 8, 90점 나왔어 막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한참 혼나다가 애가 통곡을 해요. 뭐야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학년 평균이 20점이랍니다. 전교 1등이 70점이래요. 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짠해지죠. 왜냐하면 미안해. 아빠 때는 평균이 85점이었거든요. 네. 그럼 평균 85점일 때 50점하고 20점일 때 50점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물론 그런 거 됐고 50점 아니야. 90점 맞아와. 이러면 애가 방을 새서 죽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집 나가죠. 집 나가죠. 네. 아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율이 똑같이 1,400원이 나오더라도 1,400원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워낙 우리나라만 문제가 생겨서 환율이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네. 이러면 답이 없어요. 네.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만 뛰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90점, 80점 받는데 우리 애만 50점 받으면 이거 문제죠. 경쟁자가 다 50점이에요. 네. 어떻게 보니까 50점이 제일 좋아요. 다른 애 40점 나오고.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그 50점이 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23년, 24년도에 엔화가 20점 맞은 그렇죠. 거고 우리나라는 그냥 50점 맞은 그렇죠. 거고 그런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트럼프 당선 때 작년도 11월이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이었는데 이게 1,430원 이렇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환율이? 네. 근데 이면에서 보면은 그때 유로화가 1,500원 했어요. 1유로에. 예. 지금 1,497원 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원화보다 유로가 약세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만 시험 망친 게 아니라 유로도 망치고 네. 파운드도 망치고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위안화 다 망쳤어요. 네. 달러만 강세. 그렇죠. 그때 위안화 198원이고 오늘도 198원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너무 일방적으로 강해서 다른 나라가 다 밀리는 거죠. 예. 거기에 온라인을 맞춰가는 케이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환율 올라가는 건 그래도 안 좋은 거야. 네. 맞죠? 근데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실 필요도 있는 게 전제로 저도 환율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네. 3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1,200원만 넘어도 환율 불안하다고 했었어요. 네. 아, 이건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환율 1,200원 넘어서 이거 외환위기 온다. 2년 전에 1,300원 넘으니까 큰일 났다고 했거든요. 외환위기 온다, 이거. 작년에 1,400원 넘으면 외환위기 온다. 네. 지금 이제 1,500원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1,200원의 환율을 묶어놓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안정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엔화가 750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로가 한 1,230원, 40원 할 네. 거예요. 예, 위안화 160원. 그러니까 환율이 어느 레벨에 고정되는 게 무조건 좋은, 왜냐면 그러니까 달러의 세상이 바뀐 거죠. 그렇죠. 3, 4년 전에 비해서 미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강한 거죠. 그 세상이 바뀐 거 관점에서 좀 우리가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차트라고 보는데, 네. 자 보세요. 파란색 선이 미국 금리고 빨간색 선이 한국 금리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20년부터 그랬거든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높죠. 한국 금리가 더 높은 게 맞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역전이죠. 예. 근데 이 차트 잠깐 보시면 정도의 차는 있지만 환율의 방향이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요? 네. 같이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 떨어질 때 비슷비슷하게 가죠. 그렇죠. 근데 하나만요. 요 날로 딱 끊으면 뭔가 대분기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점선 보면은 전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봐요. 예. 이게 작년도 11월입니다. 작년도 11월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잠깐 보시죠. 자, 돌아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의 균형을 포커스를 두면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싶으면 미국하고 금리를 맞춰가면 돼요. 미국이 올릴 때 우리도 그만큼 올리고 내릴 때 그만큼 내리고 하면 환율이 안정될 수가 있어요. 금리를 따라다니면 되죠. 네. 그러면 대외 균형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요.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돼요. 예.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습니다. 그럼 미국은 고금리를 견디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죠. 미국 금리 따라가면 답이 안 나와요. 네. 우리나라 실물 경기를 보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환율의 안정을 담보하려면 금리를 미국하고 맞춰서 올려줘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만약에 어디에 중점을 두냐거든요. 방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안정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같이 고금리 가면 됩니다. 네. 내수 실물 경기가 계속 주저앉아요. 네. 지금 3년째 주저앉고 있거든요. 소비 심리가. 근데 이게 2003년도에 카드 대란 이후에 가장 안 좋아요. 예. 이거 내깔려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환율의 안정이 수학이고 내수 소비 경기가 국어잖아요. 예.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네. 수학 엄청 중요하죠. 국어가 너무 안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요. 수학학원 잠깐 끊고 국어 과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실물 경기, 내수 실물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국내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어요. 예. 그게 하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그럼 대내 균형에 맞추면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미국은 안 내리는데, 그럼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환율의 안정이 담보가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보시죠. 작년도 11월 달부터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금리가 내려오죠. 예.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환율이 계속 뛰잖아. 네. 근데 옛날처럼 우리만 환율이 뛰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우리 애 50점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러는 건데 수학 50점 나오면 큰일 나잖아. 근데 네. 그게 이제 우리 애도 50점이지만 다른 애도 50점이고 쟤도 45점이고 학년 평균 20점이면 네. 80점일 때 50점은 다르지 않냐?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거죠. 외환위기 때 1,400원하고 지금의 1,400원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그 달러 원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원화가 약세인 것 같지만 N으로 보면은 강세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1년, 12년에요. 엔화 환율이 얼마였냐면 원엔 환율이 100엔당 1,500원이 넘었어요. 네. 그때 제가 일본 여행 갔었거든요. 100엔당 1,500원이 넘었었어요. 1,550원 했거든요. 선진국 간 느낌 드셨겠네요. 아, 그렇죠. 아, 대단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 엔화가 너무 세니까 일본 경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내수가 박살났고 엔화 강세로 수출이 안 돼 버리니까 일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니케이 지수가 8,000까지 빠져요. 예. 니케이 225가. 그때 등장한 사람이 아베예요. 네. 아베노믹스로 엔화를 들이붓기 시작하거든요. 엔화가 엄청 약해지기 시작하죠. 달러 대비 엔화가 엄청 약해지는데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200원에 안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원달러는 1,200원에 안정이 됐는데 엔화는 엄청 약해지잖아요. 네. 그럼 원엔이 어떻게 될까요? 원엔 환율이 네. 1,550원에서 그래서 지금 950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원화 환율의 안정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매우 중요하다. 그건 공감해요. 네. 근데 이게 복잡계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보고 움직여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잠깐만 차트를 또 가볼게요. 다음 차트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두 개를 서로 뺀 겁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뺐더니 이렇게 나와요. 네. 맨 끝에 이렇게 수직으로 쓰는 게 보이죠. 대분기 날 때.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살짝 주저앉았어요. 최근에는 네. 살짝 꺾였어요. 미국 이거 환율하고 대보죠. 네. 예,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입니다. 네. 환율하고 한번 대보죠. 똑같이 가지 않나요? 네. 최근에 환율이 살짝 눌렸죠. 예, 요거 반영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도 위로 올라간다. 즉 원화가 약세가 되고 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어서 이 차트가 올라가던 게 조금 떨어지면 우리도 원화도 좀 강세로 간다. 혹시, 그게 예. 연동성이 매우 높다.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시기마다 환율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게 뭐야? 그러면 시기마다 환율이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지표를 하나만 딱 집어 이러잖아요. 네. 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때마다 다른 게 2020년도, 21년도에는 저 환율 안 봤거든요. 뭐 봤는 줄 아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코로나 확진자 수 봤어요. 네. 기억나세요? 아, 그렇죠. 그냥 그 숫자가 모든 걸 평정했어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없죠. 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있겠죠 지금. 근데 숫자를 저는 보지도 않고 통계 어디서 찾는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 구글에서 이제 코로나 컨펌드라고 안 나와요.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요. 지금의 대세는 양국 간의 10년 금리 차입니다. 네. 그럼 그걸 저 같은 아마추어가 알고 있으면 다른 나라의 고수들은 알고 있겠죠. 네. 혹시 그래서 미국의 스콧 베센트라고 재무장관이 최근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연준 기준금리 신경 안 쓴다? 이래요. 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10년 금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만약에 달러 약세 만들고 싶으면 10년 금리를 흔들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년 금리가 상당히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10년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금리를 낮추고 달러도 약세로 원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베센트는 얘기하죠. 이게 다들 트럼프가 달러 약세 하니까, 달러 약세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베센트가 얼마 전에 나와서 수습했거든요. 네. 우리는 달러 강세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어쩌면 우리가 달러 강세를 원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자국통화 약세 만드는 건 용인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딱 그 글 봤을 때, 그 베센트 코멘트 봤을 때, 와, 기시감이라는 게 있어요. 기시감이 뭐냐면 언제 그랬냐면 부시 행정부 때. 네. 2000년도 아들 부시가 있었거든요. 네. 와, 그때 똑같아요. 아들 부시 때 달러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달러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부시 행정부가 매년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부시도 그랬어요. 우리는 강달러를 원한다. 아니 7년 내내 달러가 계속 빠지는데 강달러를 원한대요. 네. 근데 뒤에 뭐라는 줄 아세요? 단 시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환율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하는 건 강달러지만, 그러니까 무늬만 강달러죠. 네. 속으로는 약달러를 원한 거죠. 사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강세가 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지 기반, 달러 강세의 지지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10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네. 이게 환율 전지 관세로 상대를 압박하잖아요. 네. 그럼 상대편은 중국이 보여줬거든요. 관세로 압박할 때는 통화 절하로 자국 통화 빼버리면 되거든요. 통화 절하가 많이 됐죠. 예, 이게 뭐냐면 매뉴얼이에요, 사실상. 미국이 트럼프 관세로 밀면은 여기서는 환율을 갖다가 높여서,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를 빼버려가지고 대응하면 된다.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의 교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자국 통화 가치가 빼고 있어요. 금리를 낮추면서. 우리나라만 금리 낮추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는 호주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데도 금리 인하했어요. 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스위스 지금 다 금리 인하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다 하죠. 그게 네. 뒤집어 말하면은 자국 통화 약세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자 보세요. 제가 미국이고 미국 이외 국가예요. 네. 저는 관세를 때린답니다. 그랬더니 금리를 인하하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기 이제 곽도희 부장님은 두 개의 페어를 가져가요. 첫 번째는 저금리의 자국 통화 약세 페어를 가져가거든요. 저금리의 자국 통화 약세 페어. 저는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은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고금리의 자국 통화 강세 페어를 가져가요. 네. 강달러의 고금리를 가져가고 네. 약한 통화의 자국 통화 저금리 페어를 가져가요. 네. 성장은 소비하고 수출로 성장하죠. 네. 소비에는 저금리가 유리할까요? 고금리가 유리할까요? 저금리가 유리하죠. 그렇죠. 네. 수출에는 약한 통화가 유리할까요? 강한 통화가 약한 유리할까요? 통화가 유리하죠. 수출. 그럼 미국은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예요. 그렇죠. 여기는 저금리의 약한 통화 페어예요. 이게 당장은 모르겠지만 미국이 워낙 튼튼하니까 네. 만약 이걸로 길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미국은 힘들어지겠죠. 혹시 최근에 미국 소비 경기가 조금 주춤주춤하다는 얘기.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금 2008년 이후 최고입니다. 지금 11월, 12월에 관세 때릴까 미리 땡겨 쓴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소비 공백이 생기면서 지표가 더 안 좋게 나오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간 것들도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일회성 효과다. 이제 이런 저도 분명히 있다고는 봐요. 네. 그래서 지표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 1, 2월에 쓸 걸 땡겨 썼으니까. 네. 그래서 11월, 12월 지표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달러가 오버 강세가 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되돌려지는 정도. 네. 예.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에 그런 페어를 가지고 길게 가잖아요. 그럼 넌 US 국가들, 미국 이외 국가들은 저금리의 약한 통화 페어를 잡았으니까 네. 그걸로 길게 가면 부양 효과가 생겨요. 그렇죠. 계속 통화는 약세가 될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의 강한 달러 페어잖아요. 네.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금리가 높아도 미국 경제는 버틴다. 왜냐면 미국 사람들 저축이 많아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지난 3년간 계속 좋았던 게 아니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네. 언제 힘들었냐면 22년도 10월 달에 미국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미국 금리가 엄청 높았습니다. 강달러였고 네. 우리나라는 레고랜드 사태 때였고요. 네. 그 다음에 23년도 10월 달에 미국 10년 금리가 5.0을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미국 경기 침체 얘기가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던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년도 7월 8월에 작년도죠. 작년 7월 8월에 혹시 샤메 법칙 막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얘기 나왔죠.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된다고. 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됐잖아요. 네네. 예. 18월에. 예, 그래서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했던 겁니다. 금리가 높으면 그리고 강달러잖아요. 네. 미국 경기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마다 나와가지고 부양책 한다고 해가지고 밑에 받쳐주고 이제 이렇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최근 두 주간에 나오는 지표,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드디어 깜짝 놀랐는데 50 네.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지표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는요, 결국에는 땡긴 거의 효과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차를 두고 길게 간다라면은 미국 경제에도 지금의 강달러하고 저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고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센트도 금리를, 10년 국채 금리를 조절을 해줘야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던졌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공감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네. 네. 자,